안녕하세요. 오늘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글로벌 경제에 참 흥미로운 변화들이 많더라고요. 미국의 관세 정책 조정도 있었고 또 연준의 움직임도 좀 조심스러워 보이고요. 주택시장 데이터는 예상 바뀌고 빅테크 투자 소식까지. 네, 오늘은 이런 점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그리고 이게 특히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첫 소식부터가 좀 민감한데요. 미국이 EU 자동차 관세는 15%로 확정하고 소급 적용까지 해준다는데 한국산에는 여전히 25%를 유지한다고요. 이게 단순 퍼센트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국 기업 입장에선 당장 경쟁사랑 비교해서 10%포인트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건데요. 이거 상당히 불리한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 10%포인트 격차라는 게 뭐랄까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서요. 미국 시장에서 한국하고 EU 공급사 간의 경쟁 구도, 이걸 아예 흔들 수가 있거든요. 결국 한국 기업들한테는 이제 북미 현지 생산을 서두르거나 아니면 원가 절감을 더 압박하거나 혹은 그 미국의 IRA 같은 정책 변화에 맞춰서 통상 전략을 더 강화해야 하는 좀 복잡한 숙제를 안겨준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값 차이 이 정도가 아니군요. 게다가 관세를 소급 적용하면 그 이전에 거래된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 예를 들어 리베이트나 가격 조정 같은 것도 복잡해지겠네요. 기업들 입장에선 신경 쓸 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사후 정산 이슈는 재무팀이나 회계팀에서 미리 시나리오별로 좀 대응 방안을 점검해야 할 부분이고요. 네,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이나 뭐 회계상 혼란 같은 걸 최소화해야겠죠. 이런 무역 환경 변화가 물가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텐데 마침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전히 좀 신중한 목소리가 나오네요. 굴스비 시카고 여는 총재 같은 분들이 인하는 하됐지만 서두르진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이죠. 왜 이렇게 조심스러울까요? 표면적으로는 역시 아직 다 잡히지 않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고요. 근데 또 파월 의장이 지적했던 것처럼 주식시장의 그 높은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자산시장 거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그런 경계심이죠. 결국 데이터를 보면서 천천히 가겠다, 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당분간 시장, 특히 성장주 중심으로 변동성을 좀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신호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연준이 이렇게 신중한 와중에 지난 8월 미국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20% 이상 급증했다는 소식은 좀 의외인데요. 이거 약간 상반된 신호 아닌가요? 금리나 좀 떨어지니까 시장이 바로 반응하는 건가요? 네,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6.2% 수준까지 내려왔잖아요. 거기에 건설사들이 내놓은 가격 할인이나 뭐 보조금 같은 인센티브가 딱 맞물리면서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판매량을 기록했어요. 연율 80만 호였으니까요. 금리나 가격 조건의 주택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걸 딱 보여주는 거죠. 아하. 하지만 동시에 보면 고용 지표는 또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 시장의 열기가 계속될지는 아직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신호랑 부정적인 신호가 지금 막 섞여 있어서 아직 방향성을 단정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네,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데 기술 분야의 움직임은 정말 활발하군요. 특히 인텔이 애플에 투자를 타진했다는 보도는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협력 제안, 이걸 넘어선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 초기 논의 단계라 뭐 성사 여부는 미지수지만요. 최근에 엔비디아나 소프트뱅크 같은 다른 기업들의 전략적 투자 움직임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핵심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단순히 칩을 구매하는 걸 넘어서요. 그 안정적인 공급만 확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생산, 특히 후공정인 패키징 같은 핵심 기술 역량을 아예 내재화하기 위해서 직접 지분 투자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런 큰 흐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건 뭐 한국의 관련 협력사들에게도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기술 기업들이 이렇게 반도체 같은 물리적 인프라, 제조 역량에 직접 투자하는 흐름이 있고 또 금융 쪽에서도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변화 시도가 보이는군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라고 하죠. 이게 블랙록 같은 기관들의 토큰화된 펀드와 연동된다는 소식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금융 인프라의 미래를 좀 엿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건 달러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를 딱 고정한 디지털 화폐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블랙록이나 바네크가 만든 토큰화된 펀드,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는 펀드인데 이거랑 직접 자금을 주고받겠다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자동 계약 기술을 활용하면요. 기관 간의 대규모 자금 결제나 펀드 운용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거의 24시간 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기업 간 B2B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잠재력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살펴본 이 모든 변화들, 관세 전쟁의 새로운 국면도 있었고 연준의 신중한 줄타기, 또 뜨거웠다 식었다 하는 주택시장, 그리고 기술과 금융 인프라를 재편하려는 거대 기업들의 움직임까지, 이게 여러분께는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고 보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 조각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봐야 해요. 관세는 물가에 영향을 주고요. 물가는 다시 연준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연준 정책은 또 금리와 주택시장, 기업 투자 결정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뉴스 하나하나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이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더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이걸 주목하셔야 합니다. 네,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핵심 제조 역량 확보를 위해서 직접적인 투자를 계속 늘려간다면 앞으로 기술 기업과 전통 제조 업체, 나아가서는 금융 인프라 기업 간의 경계는 얼마나 또 어떻게 더 허물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 분석 때까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